예, 안녕하십니까.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조성원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사실은 제가 제일 마지막 주제 6월 21일이었는데 금요일 날 연락이 오셔가지고 명령을 하셔서 도저히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뭐 열심히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아마 보시면 왜 이거밖에 안 하지? 이렇게 수준 높으신 분들이 오셔서 보실 때는 너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나보다 모르네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앞에 소개하신 것처럼 사실 이제 삼국시대 토기, 특히 이제 가야 토기를 주로 전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야 토기와 관련된 것들의 어떤 뭐 발표라든가 강의라든가 이런 것들은 종종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그 대외 교류와 관련된 특히 이제 일본에 남겨진 원래 제가 대외 교류와 관련돼서 이제 발표나 강의를 할 때는 대체로 한반도에 들어온 이제 일본계 유물들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오늘은 이제 반대로 일본 열도에 남겨진 이제 가야계 유물, 조금 좁혀서 가야계 유물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가야 사람들이 일본 열도에서 어떤 활동을 했을까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강의를 의뢰를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코로나 이전에는 뭐 일본에 1년에 한 3-4차례 정도 기본적으로는 갔다 왔습니다. 물론 일본을 너무 사랑해서 간 건 아닙니다. 간 건 아니고 목적도 사실은 이 목적하고 비슷했습니다. 일본 열도에 남겨진 한반도계 유물, 삼국시대 한반도계 유물, 특히 제가 주로 하고 있는 가야계 유물들이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떻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의미는 뭘까라는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자료 수집차 한 몇 년 정도 다녔습니다. 사실 그 다니고 난 다음에 특별하게 논문을 쓰거나 제가 어디에서 발표를 한 적이 없습니다. 자료만 잔뜩 수집해 놓고 그걸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는 깨어러서 생각만 하고 안 하고 있었는데, 제가 하도 일본을 자주 간다고 떠들고 다니니까 아마 김해박물관 관계자 선생님들께서 조금 착각을 하신 것 같습니다. 저 뭔가 좀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아마 하시고 저한테 의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조금 너그러이 봐주시고, 혹시나 제가 오늘 해소되지 못한 부분들,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는 부분들은 개인적이라도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것까지 몰라도 알아서 제가 연락을 드려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앞에 이제 제가 그 홍보할 때 제 사진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누군가 제가 갑옷을 입고 오느냐고 아마 여쭤보신 분이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만, 일본 사카이시 박물관에 있는 일본계 갑옷, 우리나라에서 이제 기술적인 영향을 받아서 일본에서 만든 갑옷을 거기서 이제 체험 활동을 하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을 제가 한번 입고 찍어봤습니다. 뭐 사실 그 사진을 올리려고 한 건 아니고, 제가 최근에 증명사진이 하나도 없어서 한 15년 전에 사진을 올리긴 좀 그래서 그 사진을 올렸습니다만, 어쨌든 이 한반도로부터 이렇게 다양한 어떤 기술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일본 열도 사회를 변화시킨 것, 특히 이제 뭐 오늘 말씀드릴 조금 앞단계인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일본의 야요이 시대, 그다음에 우리나라 삼국시대, 일본의 고운시대라고 하는 이 시대에는 크게 이제 이런 것들이 뚜렷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기술이 이렇게 전파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전파된 기술이 각 지역으로, 일본 열도의 각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그리고 일본 사회 전체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가야인들이 가졌던 어떠한 문화들이 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아마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특별 전시를 보신 분들이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이 강의를 갑자기 급하게 이제 하게 돼서 제가 월요일 날 보고 왔습니다. 사실 뭐 그 전에 조금 내용은 알고 있었습니다만 월요일 날 보고 왔는데 그 전시에서 조금 막 크게 이제 벗어나지 않게 혹시 제가 전혀 완전히 벗어나 버리면 아마 조금 이해하시는데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또 특별 전시와 연계된 강좌이기 때문에 그 내용과도 조금 연계돼 있으니까 아마 앞에 보셨다 하더라도 오늘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고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조금 느낌이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그 창원 현동주택에서 나온 배 모양 토기입니다. 최근에 이제 배 모양 토기가 가야 지역에서 이제 꽤 많이 나오고 있고 사실 이와 거의 유사한 배 모양 토기들이 일본 열도에서도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것은 그 내륙 그러니까 그 안쪽에서 그러니까 강이나 이런 데서 이제 타는 배가 아니고 아마 항해, 먼 바다를 나가는 항해를 위한 배지 않을까. 뭐 좀 어려운 이야기는 뭐 중구조선이 구조선이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사실 그런 것들을 아는 것보다 이러한 배가 출토된다라는 의미. 역시 이 시대 사람들은 배를 활용해서 교역을 상당히 많이 활발하게 했구나라는 것 정도만 알아두셔도 이 토기에 원래 묻었던 사람들의 생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 모양의 토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해안가, 바닷가에 가까운 곳에서 또 출토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증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이제 배 모양 토기가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배 모양 토기는 이런 거를 가지고 아마 타고 갔을 거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들어가는 글입니다. 128페이지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조금 내용이 뭐 다를 수 있습니다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한반도와 일본 열도 뭐 다 지리적인 것들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모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륙의 끝이 사실은 한반도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섬나라가 이제 일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문화의 전파 방향이 일반적으로 지금은 조금 다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대상으로 하는 삼국시대, 뭐 조선시대까지도 역시 북쪽에서 중국 쪽에서 넘어오는 문화가 한반도를 거쳐서 일본 열도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 그리고 그 일본 열도에서는 그러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한반도나 중국으로 이렇게 나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어떤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이제 서로 그 이러한 지리적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면 되실 것 같습니다. 조금 더 확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이제 가야 경상도 지역, 뭐 가야가 경상도 지역에 있다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특히 김해는 금강가야, 가야 중에서도 가장 컸던 가야가 있었던 지역입니다만 이 가야와 이제 그 일본과 좀 확대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부적으로 제가 내용을 말씀드리면서 실질적으로 이야기를 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제 들어가는 부분에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면 지금 보시는 이제 이쪽이 부산 지역과 경상도 김해 요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뭐 잘 아시는 대마도, 그 다음에 이제 큐슈, 우리가 자주 놀러 가는 후쿠오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내용 중에서 삼국시대 이전과 삼국시대부터의 내용이 있는데 삼국시대 이전의 대부분의 한반도와 관련되는 유물들은 대체로 여기 후쿠오카 지역에 그리고 사가 지역에 조금 넓게 보면 이 큐슈 지역에 만 일반적으로 분포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조금 더 시대가 후대로 가게 되면 삼국시대 가까이 오게 되면 여기 시마네라든가 이런 지역, 도토리라든가 이런 지역까지 조금씩 이제 교류의 영향이 교류가 확대되는 양상. 즉 다시 말하면 한반도계 유물들이 이제 넘어 거기에서 출토되는 이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대체로 역시 후쿠오카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국시대로 들어가면 일본의 고분시대가 되겠습니다. 이 고분시대로 들어가면 이 한반도 관련 유물들이 후쿠오카 지역에도 많이 있지만 일본 전역으로 이렇게 확대가 되기 시작하고 그 한계선이 거의 사가, 미에 이 언저리 지역까지 한계선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역시 당시의 교류의 방식이라든가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차이에 의해서 주 대상, 교류 대상 지역이 달라졌다.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교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기 전에 이러한 어떤 지리적 감각을 조금 염두에 두시고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북쪽 특히 중국 지역에서 이제 넘어오는 이러한 새로운 문물들은 한반도를 거쳐가지고 일본 열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아까 뭐 똑같은 이야기지만 이게 물질이 하나 전달됐다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해서 새로운 스마트폰을 하나 줬다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한 스마트폰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뭐 가장 최신의 기술을 받아서 그것들을 일본 열대에서는 자기화하고 그걸 가지고 사회 변혁을 이루는 모습들이 확인이 됩니다. 그만큼 이제 단순히 물질이 전달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 물질을 가지고 사회 전반적인 시스템이 변화한다. 변화하기 때문에 일본의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일본 연구자들이 한반도나 중국에서 온 어떠한 문물들이 들어오는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드릴 가장 대표적인 이제 야요이 시대,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경 문화가 넘어가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실제로 이제 농경이라고 하면 물론 이제 뭐 밭작물 이런 것들은 재배를 하지만 우리가 지금 주식으로 먹고 있는 이 쌀을 이제 재배하는 기술들이 한반도에서 넘어가서 일본 열도에 정착을 하고 그것들이 나중에 사회적 부를 축적하게 되고 계급을 발생시키고 나아가서 나라를 만들어내고 이러한 과정으로 연결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고분 시대,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삼국 시대, 금강가야가 조금 쇠퇴하는 시점에 금강가야 사람들이 일본 열도로 넘어가서 금강가야의 이러한 새로운 기술들을 일본 열도 사회에 전파를 시키고 그것들을 통해서 일본 열도는 고훈 시대 중기, 전기, 중기, 후기 이렇게 나눕니다만 이 중기라는 전혀 또 새로운 사회로 또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만큼 이 한반도에서 넘어가는 이 문화의 영향이 큰 사회적 변화를 일으키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이제 삼국시대, 이거는 중학교 이제 사회 지리부도, 사회과 부도 아마 대부분 다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름은 지금 사회과 부든지 지리부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당시에 이제 중국과 일본, 한반도의 이제 국가 양상을 보게 되면 상당히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한 나라가 멸망하고 우리가 잘 아는 삼국시대, 삼국지, 위진이 이제 중심을 이루는 위초고에서 위진으로 넘어갑니다만 어떤 삼국 시대 그리고 이제 56국 시대 그다음에 남북조 시대 이렇게 중국 자체가 상당히 혼란기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혼란 과정 중에서 이제 중국으로부터 한반도로의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중국의 새로운 문물들이 한반도로 이제 정착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물론 이것들은 그대로 이제 싹 받아들이는 건 아니고 또 그리고 이전부터 그러한 문화들을 안 받아들였던 건 아닙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최신 정보들을 받아들이면서 이제 업데이트해서 나름대로의 문화를 이제 꾸려 나가고 특히 한반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의 삼국시대, 고구려, 백제, 신라에 더해서 가야까지 포함해서 치열한 생존 경쟁을 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이 과정 중에서도 마찬가지 한반도에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상황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 이주민을 발생시키고 그 이주민들이 가져간 문화가 일본 열도의 사회를 다시 변화시켜가는 그리고 그러한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였던 일본은 또 자체적으로 그 문화를 찾아서 또 이제 나아가게 됩니다.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 한반도 남부의 가야 지역이라든가 전라도 지역에 일본과 관련되는 유물들이 이제 흔적이 남고 그리고 중국의 문헌 기록에 외왕이 사신을 보냈다라든가 이러한 기록들도 이제 남는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러한 과정이 모두 이제 바다를 끼고 이제 일어납니다.
아시다시피 일본과 한반도, 일본 열도 한반도는 이제 바다라는 큰 장벽이 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큰 장벽이지만 지금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문화가 넘어가고 교류하는 데는 상당히 좋은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산보다 더 효율적인, 물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의 문제는 이제 별개의 문제입니다만 더욱더 지역과 지역을 원활하게 연결할 수 있는 길로서의 바다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사실은 교류와 관련되는 이야기, 교역과 관련되는 이야기, 그리고 가야인이 일본 열도에 정착한 이야기들을 하는데 크게 이제 세 가지 키워드, 고대 국가의 성장이라는 키워드 하나, 그다음에 국제사회의 형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 지역의 사회적 혼란, 그 과정 중에서 이제 이주민의 발생,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문헌 기록들을 보면 각국이 상당히 치열하게 싸우기도 하고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막 이런 여러 과정들이 나타납니다. 그 과정 중에서 상당히 그 동북아시아라는, 물론 동북아시아라는 명칭은 지금 우리가 이제 붙인 명칭이지만 이미 이 언저리 시점부터는 그러한 개념들, 저기엔 중국이라는 나라, 물론 중국은 아니겠죠. 그때는 중국이라는 나라, 저기에는 뭐 고구려라는 나라, 저기에는 백제라는 나라, 그리고 저기는 왜라는 나라가 있었다라는 서로의 인식이 이제 자리 잡기 시작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지, 이런 사회적 혼란이 기술 전파 이런 것들과 이제 연계된다라는 것 정도만 일단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내용에는 없습니다만 사실은 제가 이제 고고학을 하고 이제 물질 문화, 고고학은 기본적으로 문헌 기록이 아니라 이 남겨진 물질 문화. 오늘 여기서 이제 저희가 만일에 물질을 남긴다고 하면 1000년 뒤에 이 고고학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 남겨져 있는 물질을 가지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했던 사람일까? 아니면 이분이 여기에 왜 왔을까? 아니면 이분이 왜 이거를 잃어버렸을까, 놔두고 갔을까, 뭐 이런 것들을 사실은 고민하는 게 이제 고고학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사실 박물관은 특히 김해박물관 같은 경우는 이런 고고 자료, 특히 물질을 많이 전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씩 제가 이제 안내를 하거나 이러면 제 딸들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그릇 쪼가리 하나, 이게 일본계 그릇 쪼가리라고 하는데 이 그릇 쪽에 무슨 의미가 있냐? 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사실 고고학자들이 이게 뭐 일본계 뭐 어디 유물 뭐 이렇게 적어 놓는 것은 사실은 저기과 관련이 있다라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고민을 통해서 이게 어떠한 의미를 지닌다는 것 좀 함축적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느낌을 받지 않으실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가야인이 바다를 건너서 일본에 정착을 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고고학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문헌기록에 삼국사기에, 삼국유사에, 뭐 심지어는 중국 정사에 가야인 누구가 일본의 외에 건너가서 살았다더라. 이러한 기록들을 이야기 드리는 게 아니라 한반도의 가야 지역에서 가야 사람들이 쓰던 물건들이 왜 가야를 넘어서 일본에 남겨졌을까라는 것을 이제 고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조금 보충해서 말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틀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교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일본에 메이드 인 코리아, 메이드 인 차이나가 찍힌 물건이 나오면 일단 첫 번째는 교류라는 큰 의미에서 우리가 사실은 고고학자들은 받아들입니다. 근데 실제로 이 교류라는 것은 상당히 다양한 의미를 지닐 수 있고 연구자들은 또 거기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이것들은 뭐 정해져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연구자마다 조금 다릅니다만 막 교섭, 교역, 이주, 전파 이렇게 뭐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섭은 말 그대로 우리가 이 정치권에 있는 사람들, 옛날로 치면 왕이나 그다음에 이 어떤 집단의 리더들이겠죠. 이 리더들끼리 만나서 어떠한 상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주고받는 그러한 것들은 이제 교섭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과정 중에 이제 뒤에 말씀 교육도 일어납니다만 이런 얘기죠. 사실은 일본에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본에서 그 당시에 삼국시대, 우리나라 삼국시대에 철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시에 최고 이제 하이테크 기술, 도구의 이제 최정점에 있는 이 철을 얻기 위해서 한반도로 건너갈 때 일본의 특산물을 가지고 갑니다. 근데 그 철을 장악하고 있는 사람은 일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지역의 가야 지역의 수장들, 최고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철의 생산과 관리를 이제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철을 생산하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거를 줄 게 아니라 그 철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가서 특산물을 주면서 우리 철 좀 달라, 철 생산 기술을 달라, 좀 가르쳐 달라, 뭐 이러한 이제 교섭을 하기 시작합니다. 또 이제 문헌 기록들에 보면 협공을 하죠. 동맹을 맺고 타 지역을 공격하다, 이런 것도 사실은 교섭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러면 이제 오는 쪽에서는 아무나 올 수 있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도 당시에 가장 세력이 강했던 특정 지역의 이 왕 또는 수장들이 대표로 와서 그 철을 가지고 가서 얻어가서 그걸 다시 다른 지역으로 분배를 하면서 지역 밑에 있는 사람들 관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사실은 교섭의 가장 좋은 일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뭐 정상회담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역입니다. 교역은 말 그대로 뭐 무역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지금은 이제 돈이라는 이 경제의 관념이 다르기 때문에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의 무역과 거의 유사하다. 서로의 필요한 물건을 주고받는 이러한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김해박물관에 올라가 보시면 상설 전시실에 가시면 위에도 지금 전시되어 있습니다만 이 비치라는 그 보석이 나지가 않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비치가 난다고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데서는 세 군데가 있습니다. 하나는 브라질, 하나는 미얀마, 하나가 이제 일본입니다. 근데 이제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표현하고 그것들을 대외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빛이라는 보석을 이제 채용을 할 때 우리나라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일본 열도 또는 미얀마, 물론 미얀마는 지금은 아니라고 연구 성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만 일본 열도에서 이제 그것을 가져올 때 반드시 그거에 대응되는 다른 물건을 이제 주는 거죠. 이런 건 사실 물물 교환에 가까울 겁니다. 화폐 경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교역의 한 예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제 일본 열도에서 일본의 왕이 철을 얻기 위해서 아니면 또한 다른 부탁을 하기 위해서 교섭을 하기 위해서 이 비치 고곡이나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고고학자들이 이제 생각하는 부분에서는 그러한 것까지 이제 칼로 나누듯이 사실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개념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일 큰 차이는 정치체가 성립되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되겠죠. 정치체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은 교역적인 의미가 강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주가 있습니다. 아까 뭐 오늘 주제 중에 이제 오늘 주제입니다만 이 가야 사람들이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원래 살던 이 고향을 떠나서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그런 과정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 이주를 하게 되면 사실은 처음부터 그 지역에 정착해서 살면서 이제 처음부터 그 지역 거를 받아 쓰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고유의 어떠한 습성들 그리고 고유의 물건들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이제 만들어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그것들이 이제 점차 그 사회에 적응을 하게 되고 그 사회 적응해서 이제 새로운 사회에 편입되면서 점점 이제 원래의 모습을 잃어가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처음에 이제 딱 등장하는 그 시점, 그 시점에 이제 생각하면 이거는 이주민이 너무 이주를 해서 여기서 나오지 않아야 될 물건들이 나오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주라는 것은 이 하나의 물건이 아니라 사회 시스템이 같이 이제 넘어가야 됩니다. 사회 시스템이.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기 싫지만 일제 강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회를 이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회를 이제 이렇게 사회의 모습을 그대로 이제 투영하려고 하는 그러한 시스템. 단순히 뭐 다다미 방이 나온다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문화를 이제 기존에 가지고 있던 문화를 가지고 이제 와서 그 다른 지역에서 이제 펼치게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이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있던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이제 이주하는 사람들이 주도를 해서 이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파가 있습니다. 우리가 저희 사실은 이제 박물관에 가시다 보면 일본 개 아니면 뭐 가야 개 이런 개라는 말을 많이 쓰는 것들을 아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개는 왜 개라고 쓰냐면 사실은 연구자들도 좀 애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가야와 가야거와 비슷하게 생겼는데 가야에서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느낌들이 이제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의 가능성은 이주한 사람들이 오랫동안 거기에 살면서 이제 지역 사회에 동화되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원래 여기에 있던 사람들이 가야 지역의 어떠한 물건을 보고 저거 우리도 한번 쓸만하겠는데, 우리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는데, 이러한 모방하는 과정,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인 전파를 받아서 그것들을 모방해가는 과정 중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질이 조금 애매하게 나타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전파에 의해서 이것들은 이제 토착, 원래 있던 사람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만들어내는 물건들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네 가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복잡하고 좀 더 학문적으로 그 2021년도에 국립경주박물관에서 고대 한국의 외래계 유물, 그러니까 오늘 이제 주제와 정반대입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래계 유물, 신라, 경주니까 신라겠죠. 뭐 잘 아시다시피 저기 실크로를 통해서 유리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서역의 사람들의 어떤 그것들도 있고, 그 석상들도 있고, 상당히 다양한 지역, 유라시아의 다양한 지역에서의 어떤 이 외래계 유물이 들어오는데 그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조금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뭐 이주에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식민지와 아까 이야기했던, 제가 이야기한 거는 사실 식민지에 가까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주, 집단 이주, 뭐 집단 넘어 이주, 뭐 이런 상당히 여러 가지가 있고, 또 단기로 외국 사람들이 와서 이제 있느냐, 아니면 오래 있느냐, 아니면 사실은 가야에 놀러 갔던 일본 사람이 이게 신기하니까 사가지고 다시 돌아가서 그 유물들이 일본에 나오느냐,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고민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고 이 연구자들도 애매모호한 개념, 아마 방금 들으셨지만은 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은데 생각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유물을 볼 때 상당히 다양하게 한번 상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이 외래계 유물이라는 다른 지역에, 우리 지역에 나타나지 않는 유물, 그리고 우리 지역에 나타나는데 다른 지역에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이런 유물들을 고민할 때는, 바라볼 때는 단순히 뭐 비슷하네, 뭐 다르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게 왜 여기에 왔을까라는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다각적으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요 이야기를 조금 시간을 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합니다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이제 말씀드릴 거는, 사실은 우리는 이제 삼국 시대라고 하지만 제가 계속 말씀드릴 때 일본은 고분 시대, 뭐 한자 그대로 고분 시대라고 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나라 연구자들과 일본 연구자들이 바라보는 이 연대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연대의 차이가 있어서 한 50년에서 많게는 100년 정도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연대가 이제 제로라고 하면 일본은 마이너스 100년 더 오래된 걸로 보거나 마이너스 50년 더 오래된 걸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늘 가야라고 하면 고고학에서의 출발점, 가야가 언제 가야라고 할 수 있느냐, 고고학에서 봤을 때 물론 문헌 기록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이 사회 물질 문화가
바뀌어서 왕과 같은 사람이 등장하는 시점이 언제냐 했을 때는 3세기 후반으로 보는 것이 지금 현재 정설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야에서 이런 시기에 왕의 출현을 보여주는 무덤이 바로 옆에 있는 대성동 고분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성동 고분군에 특히 29호분이라는 이 무덤을 기준으로 해서 가야가 이제 시작되었다, 출발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언저리 좀 되겠습니다. 275년에서 300년 사이쯤 될 거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한자로 적혀 있습니다. 일본의 쯔바이오 쯔카야마라는 고분입니다. 옛날에 일본에서도 조사가 많이 되기 전에 이 고분이 이 고분이 아마 일본의 고운 시대의 시작일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이 고분이 지금 일본의 연대에서는 어디로 가 있냐면 여기 맨 위에 가 있습니다. 조금 더 옆으로 가시면 250년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하고 한 많게는 50년 정도 차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고운 시대는 지금 이거는 연구자들끼리의 논쟁이고 아직 끝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뭐가 맞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오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일본의 고운 시대라고 하면 여기 보세요. 3세기 중반, 조금 더 빠르게는 3세기 전반, 가야라고 하면 3세기 후반, 이러한 연대 차이가 조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가야 같은 경우에는 이 3세기 후반부터 400년, 그러니까 이제 5세기 딱 들어가는 시점입니다.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강개토 대왕이 이 신라를 도와서 외를 물리치고 남정을 한다라는 기사가 남아 있는 시점입니다. 그 시점에 금강가야도 멸망이라고 하기보다는 이제 쇠퇴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때 이후에 다른 가야와 구분하기 위해서 이제 정기가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250년, 조금 더 빨리는 20년, 30년 이 시점부터 해서 우리와 똑같이 이 400년 언저리, 요 시점까지를 고운정기, 고운시대 정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성동을 대표적으로 예를 들었습니다. 순장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큰 나무 너를 이렇게 써서 무덤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유행을 하는 반면에, 일본은 이 시점부터 상당히 큰 이렇게 큰 봉토를 가진 흔히 말하는 전방후원분이라는 무덤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무덤이 크다고 해서 사실은 다 좋은 건 아닙니다. 권력이 세다 이런 것들은 아니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이 전방후원분이 이 이후부터 고운 시대의 대표적인 무덤의 형태로 자리 잡고, 이것들의 크기가 서로의 서열을 이제 매기는 그러한 과정. 그리고 물론 안에 있는 부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서열을 매기는 이러한 흔히 말하는 전방후원분 체제가 이 고운 시대에 전체적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다음에 400년 이후부터 시작해서 대가야가 멸망하는 562년이니까 이 시점까지는 이제 후기가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잘 아시다시피 고령, 하만, 고성, 창녕, 물론 남원을 넣으면 또 싫어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러한 지역들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사진이 좀 작아서 안 보입니다만, 이렇게 볼록볼록한 봉토, 거대한 봉토를 가진 무덤들이 이제 등장하는 시점이 이제 후기가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응해서 일본 열도에서는 이제 고운시대 중기가 되겠습니다. 고운시대 전기에는 잘 아시는 나라 교토에 이런 큰 무덤들이 많습니다. 이런 큰 무덤들이 많은 반면에, 고운시대 중기가 되면 물론 이 지역에도 나라 교토도 있지만 오사카, 바닷가 쪽으로 나오면서 큰 무덤들이 이제 조용히 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무덤들에는 이 가야의 영향을, 오늘 말씀드리겠지만 가야의 영향을 받았다는 그러한 흔적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 열도에서 고운시대 전기와 중기를 나누는 획기 중에 가장 큰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이제 가야 또는 한반도로부터의 신문물의 전래, 그것들을 자기화해가는 과정을 들 수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연대는 다르지만, 연대는 조금씩 다르게 보고 있지만 보시면 이렇게 획기는
크게 차이 나지 않게 보고 있고 그 원인도 서로 이제 조금 이렇게 톱니바퀴가 맞듯이 맞아 들어간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름 정도만 조금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오늘 내용이 이제 1번 129쪽이 되겠습니다만 가야 이전에 이제 한반도와 일본 열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가야 시대 이제 토기를 전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선생님들의 이제 이 견해를 그냥 받아들여서 뭐 아는 정도밖에 없어서 최신 정보가 이제 반영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가야의 교류가 있기 이전에는 이런 교류가 있었다. 그리고 이런 교류들이 아까 제일 처음에 보충할 때 말씀드렸던 교류의 형태가 어떠한 것이었을까를 이해할 때 조금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조금 넣어놨습니다. 먼저 구석기 시대, 일본 같은 경우는 막 구석기 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제 센토기 시대, 토기가 나오기 전, 토기가 없는 시대라고 해서 센토기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시기로는 이제 4만 년 전입니다. 뭐 아득한 옛날입니다. 언젠지 모를 4만 년 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도 사실은 제가 이 내주면은 크게 이 자료주면 크게 영향이 뭐 없었을 거다. 잘 명확하지 않다고 했는데 구석기 하시는 분들은 한반도에서 만들어지는 구석기, 특히 여기 이제 지금 적어놨습니다. 순배찌르개라고 하는 나중에 올라가시면 저기 볼 수 있습니다. 밀양 고래리라든가 이런 데서 나와 있습니다만 이 화살촉처럼 생겼습니다. 이 화살촉처럼 생겼는데 보시면 화살촉에 이렇게 톱니가 있습니다. 그림을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러한 이게 그래서 뒤에 나무를 달아서 이렇게 던져서 사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도구들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일본 열도 구석기 중에서도 마지막 시점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구가 이동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이 시대에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정치체라는 게 없습니다. 정치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직접 들고 이제 그냥 이동을 해서 거기에 따라간다. 유물이 따라간다라는 이런 개념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한반도 남부에서 일본 열도, 특히 이제 큐슈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 영향으로 일본 후기 구석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도구에 그냥 던져서 이렇게 사냥하는 이러한 이제 사냥법이라든가 도구의 제작 방법이라든가 이런 게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동을 했냐 사람들이 이런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우리가 구석기라고 하면 사실은 머릿속에 떠올리시면 이 원숭이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이제 벌거벗고 있는 사람들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이제 그렇게 그려 나온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이 구석기 시대가 옷을 벗고 살 수 있는 시대가 아닙니다. 옷 벗고 있으면 바로 다 얼어 죽습니다. 너무 춥기 때문에 지금으로부터 해수면이 가장 낮을 때는 100m 밑에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여기 한반도가 어딘지 아실 수 있는 분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그 후기 구석기 시점의 어떤 양상입니다. 이렇게 아마 해수면이 떨어져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서해, 황해는 중국과 연결된 상태. 그리고 대마도와 한국, 그 다음에 일본 열도 요 사이가 실제로 한 20km 정도 직선거리가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물이 이제 없다라는 것은 이게 건조한 기후, 겨울에 건조하지 않습니까? 춥기 때문에 얼음이 그만큼 많이 얼었답니다. 그만큼 날씨가 추운 이제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 시점에 이제 사람들이 날씨가 추우니까 조금 더 남쪽으로 이동하지 않았겠느냐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다음에 원래 사냥하던 동물들이 이 추위를 이기지 못해서 남쪽으로 이동하니까 사냥감을 따라서 한반도의 사람들이 이동하다 보니까 일본 열도로 건너갔을 것이다. 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아는 한반도가 이렇게 모양을 갖춰지는 것은 보시면 신석기 시대 언저리 가야 이러한 형태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여기 보시면 제주도도 요 시점에는 좀 애매합니다. 제주도도 없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면 제주도 같은 것들이 뭔가 흔적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습니다. 대마도도 아시는 것처럼 섬이 두 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앞 단계는 이제 하나의 섬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해수면이 변동하는 것도 선생님들마다 조금 생각이 조금 다르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시점에 이게 가장 이제 추웠던 시기, 그래서 이거 그 영어로 약자로 LGM이라고 부릅니다. 예, LGM이라고 부르는데 이 LGM의 이 시점에 일본 열도와 한반도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다, 육지로. 예, 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구석기 때라고 생각하는 배가 사실 아직 발견된 적이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배는 예, 여기 김해박물관에서 발굴한 예, 창녕 비봉리 나오는 신석기 시대 배입니다. 구석기 시대에 배가 아직까지 확인된 예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바다를 암만 20km, 여기서 20km면 사실은 날씨가 좋고 지금처럼 공해가 없고 황사가 없으면 사실은 눈에서 보이는 예, 거리입니다. 예, 지금 부산에서 대마도가 보이듯이 보이는 거리입니다. 암만 보인다고 하더라도 예, 그것들을 쉽게 이제 넘어갈 수 있겠느냐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예, 일본 후기 구석기에 주고 있다는 것은 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예. 조금 순서가 잘못됐습니다만 여기 보시면 예, 이 일본 북큐슈 지역에 나오는 이 뭐 선배지르개라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것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거의 형태적으로 비슷하게 생겼고, 또 이렇게 여기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날이 있는 것들, 톱니 날이 있는 것들도 예, 이렇게 있습니다. 뭐 일본에서는 지금 아직까지 제가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얼핏 보시더라도 형태적으로 거의 유사하다. 그리고 이러한 형태적으로 유사한 것은 구석기라는 건 사실 아시다시피 떼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제작 기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암만 이렇게 뭐 기술을 잘 가지고 있더라도 형태적으로 유사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형태를 가지고 기능을 하려면 이 제작 기술의 공통성이라는 게 없으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을 서로 주고 있었구나라는 것 정도는 예,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신석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아까 보셨던 이제 기원전 5,500년부터 2,000년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시대도 일본 큐슈 지역과 이제 직접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앞에 구석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한반도로 이렇게 올라오는 예, 그러한 이 경향이 이제 잘 안 나타난다고 해야 될까요? 대부분 다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건너간 반면에 이 신석기 시대가 되면 일본 열도에서 한반도로 건너오는 유물도 생기고, 한반도에서 일본 열도로 가는 이 유물도 예, 생기게 됩니다. 특히 일본 큐슈 지역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예, 지역이 되겠는데, 뭐 잘 아시는 것처럼 흑요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누가이트라는 이런 그 돌이, 재질의 돌이 있습니다. 이 돌들은 사실은 깨면 유리처럼 깨져서 이 뭔가 자르거나 사실은 화살촉을 만들어서 쓸 때 상당히 효과적인 그러한 도구들입니다. 근데 흑요석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나눈 곳은 백두산밖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지역마다 나는 그 성분을 분석하면 지역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분석을 해보니까 백두산제 흑요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내려오면 울산 지역 정도까지 내려오고, 나머지는 전부 일본 큐슈의 이 사가현의 고시다카라는 예, 산이 있습니다. 그 산이 전체가 흑요석입니다. 예. 그 지역에서 갖고 오는 것으로 예, 밝혀졌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파란색 점이 예, 흑요석이 하인수 선생님이란 분이 예, 만든 도면입니다. 흑요석. 예. 그 다음에 그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건너오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의 이때 빗살무늬 토기가 일본 열도에서 어떻게 나오는가가 이제 검은 점입니다. 보시면 뭐 사가현이 요 온절이 있기 때문에 요 지역에 상당히 집중하고 있고, 조금 더 밑에까지 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것을 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뭐 그러면 그 한반도에서 뭘 줬나? 지금 현재로서는 낚싯바늘 같은 도구, 그리고 또 장신구 중에서 조개로 만든 팔찌,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일본 열도에 주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서로 교류관계가 어떻게 생성되었느냐? 최근에 이제 이야기를 따르면 요 시대부터 뭐가 나타나면 고래 사냥을 하는 그 양상이 나타납니다. 고래는 사실은 바다에 이렇게 바닷가로 떠밀려 내려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예, 외양성으로 예, 좀 먼 바다에 가서 이제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고래가 사실은 통과하는 길이 요 언저리 길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래를 찾아서 이제 이렇게 사냥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게 서로 접촉이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그러한 예, 이야기들이 지금
많은 그 신빙성을 얻고 있습니다. 물론 고래뿐만 아니라 다른 고기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외향성 어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까이 앞에서 우리가 낚시하는 것이 아니라 배를 타고 조금 먼 곳까지 나아가서 하는 어로를 외향성 어로라고 합니다만, 그러한 어로에 따라서 이제 서로 접촉이 있고, 그리고 서로의 어떤 도구나 아니면 장신구, 그리고 심지어는 어떠한 그 장신구에 따른 의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것들까지 교류를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석기 시대도 정치체가 없기 때문에 아마 조금 더 현실적인 교류라고 해야 될까요? 도구를 서로 주고받거나 서로 갖고 싶은 것들을 서로 주고받거나 이런 그 교역에 가까운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신석기 시대는 이제 일본에서는 조몽 시대에 해당을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들이 이제 왼쪽에 이 그림으로 되어 있는 것들이 일본 열도에서 나오는, 특히 사가 지역을 중심으로 나오는 한반도계 유물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보시면 이 고라니 이빨이 있습니다. 일본에 고라니가 없습니다. 한반도에서 이제 가져간 이빨 장신구라고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래쪽에 보시면 요 조개 팔찌들. 이 조개 팔찌는 만들다가 남은 것들, 제작 장소가 아마 부산에 있는 동삼동 패총 아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기서 이제 발굴을 하니까 엄청난 양의 이 조개 팔찌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아마 동삼동 패총에서 이 조개 팔찌를 만들어서 일본 열도로 주고, 그 대신 이제 흑요석이라든가 다른 것들을 받아오고 이렇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에 나오는 것은 이제 우리나라 빗살무늬하고 다른 일본의 조몽 토기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입니다. 이거는 이제 동삼동 배총에서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러한 석시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숟가락 시자인가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도 우리나라에는 나오지 않는 형태의 도구인데, 일본 열도에서 나오는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 남해안에 확인이 되고 있고, 위에 보시는 것들은 이제 흑요석입니다. 모두 동삼동 배총에서 이렇게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청동기 시대, 야요이 시대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시대는 조금 더 골치가 아픈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삼국시대, 고운시대 이야기 드리면서 50년에서 100년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는 연구자에 따라서 5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500년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배울 때는 일본의 야요이 시대는 BC 5세기 이렇게 배웠습니다. BC 5세기라고 배웠는데, 지금은 어디에 가 있냐면 일본의 야요이 시대가 조기라는 시기가 생기면서 여기 10세기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조금 혼란스럽고, 제가 이제 선생님들께 이제 말씀을 드릴 때 어느 정도 수준에서 이거를 왜 이런 상황이 생기는가를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요 표로 대신해서 이제 넘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조금 그래서 혹시나 제가 이 내용을 들으시고 이거는 서로 연대가 맞지 않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다른 분께 들었을 때는 그 연대가 좀 다르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연대가 따라 같이 올라갔습니다. 따라 올라가서 우리나라도 옛날에 청동기 시대 하면 보통 10세기, 9세기 이렇게 했는데, 지금 최근에는 15세기까지 우리나라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주된 원인은 기존의 이제 연구들이 토기의 형태, 토기가 이런 모양이더라, 이러한 형태더라, 이걸 가지고 연구를 했던 반면에, 최근에 이제 과학기술 AMS라는 그 방사선 탄소 연대 기술이 상당히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그 과학적 연대로 분석을 해보니까 실제로 9세기, 10세기 등이 아니고 15세기까지 올라가더라. 이런 것들에서 전부 다 싹 다 위로 연대가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동기 시대, 야요이 시대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옛날에 배울 때 우리나라의 청동기 시대 전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중기, 중기 요 언저리 시점과 일본의 야요이 시대가 사실은 만나는 시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의 사실 농경이 신석 시대 토기 밑에 보니까 나달이 눌러진 흔적들이 있더라, 이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농사를 짓기 시작한 건 아마 청동기 시대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이제 수도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벼농사,
밭에 논에 물을 대어서 거기서 이제 벼를 기르는 이러한 기술들이 정착하는 시점은 여기 보시는 청동기 시대 중기의 이제 송곡리라는 부여의 송곡리 유적이라는 유적을 표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 이 송곡리에서 형성된 표준으로 삼는 이 벼농사 문화가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일본의 야요이 시대를 이제 열었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지금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일본에서 연구자들이 상당히 다양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의 영향도 뭐 무시할 수 없겠지만 중국으로부터의 직접적인 영향, 그리고 저기 북쪽으로 연해주 쪽으로 돌아서 홋카이도 쪽으로서 쭉 내려오는 영향, 뭐 이런 영향 여러 가지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그런 증거들을 또 찾아내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뭐 최근에 제일 재밌는 것 중에는 바퀴벌레 이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토기를 만들고 말리다가 밑에 바퀴벌레가 이제 밑에 깔려 죽은 겁니다. 그러면 토기의 흔적이 남습니다. 근데 그냥 봤을 때는 모릅니다. 그냥 봤을 때는 모르는데 이것들을 이제 그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서 이렇게 3D 떠내면 이게 어떤 벌레인지 이제 흔적을 역으로 떠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떠내니까 실제 바퀴벌레가 일본에서는 이제 중국 그 양지강 유역에서 뭐 언제더라고 삼국시대 이후에 이제 들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미 조몽 시대부터 들어와 있더라, 이런 이야기가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직접적으로 한참 옛날부터 있었다, 들어왔다, 큐슈 지역에 들어왔다, 이런 이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반도의 영향을 계속 떨쳐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조금 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큰 틀에서 보면 여전히 이 한국의 농경 문화가, 청동시대 농경 문화가 일본 열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이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도 가장 그 야요이 시대 중에서도 가장 이런 시기라고 할 수 있는 이따즈케 유적이라는 후쿠오카에 가면 유적이 있습니다. 그 유적이 이제 모형 전시입니다. 실제 이제 논밭이라고 하면 이 풀이 자라고 있는 게 아닐까 아닙니까, 그죠? 이미 유적이 다 없어지는 황폐한 거니까. 그래서 이 물을 대는 이 선이라든가 고랑과 이랑이라든가 이런 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별로 봐도 이렇게 논인지 밭인지 뭔지 구분이 안 가기 때문에 이제 모형, 그 근거를 해서 이제 모형을 해놓은 게 이제 이따즈키 유적의 전시관에 있습니다. 보시면 이 앞쪽으로 이제 이렇게 밭이 형성이 되어 있고, 뒤쪽에는 이렇게 마을이 있습니다. 뒤쪽에도 이제 논이 앞뒤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 집 주변에 이렇게 도랑을 두르고 있는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러한 도랑 이제 환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제 뭐 적을 막거나 동물로부터 뭔가 막거나 이제 이러한 것들을 기능을 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송곡리 유적에서 이제 처음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운 데는 이제 울산 금단리 유적이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농경을 시작을 하고, 농경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는 그 남는 생산물이 있고 이것들을 저장하게 되고, 부의 축적이 이루어지니까 계급이 발생하고 또 전쟁이 일어난다. 이러한 이제 과정 속에 있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전 시기 조몽 시대에는 보이지 않던 이런 밭, 특히 물을 대어서 하는 수전이라고 하는 이러한 논과 밭이 아닙니다. 논과, 그다음에 그 논과 더불어서 사용되는 다양한 도구들,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 이제 그 반달 독칼이라고 이야기하는 반호령 석도, 이삭을 딸 때 쓰는 이런 것들도 일본 열도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그래서 시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BC 10세기로 보는 설이 지금은 많지만, 옛날에는 BC 5세기쯤 일본 열도에 영향을 줬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벼농사와 관련된 문화가 전래가 되었다. 농경 도구,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환호, 그다음에 이제 고인돌도 있습니다. 큐슈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지금 이제 옛날에 이제 농경이 한반도에서 어떻게 전파되었는가 하는 이 데라사와 선생이라는 사람이 그렸던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전파 자체가 문화가 넘어가는 게 한 번에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뭐 나중에 박물관에 전시를 보시든 뭘 하시든 이게 넘어갔다고 하면 일시에 일어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시기 쉬운데, 실제 이제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연구자들은 조금 더 점진적으로 상당히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러한 전파가 일어났고, 처음 전파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처음에 생각지도 않았던 지금 우리
우리나라하고 그 독도 때문에 계속 우리한테 시비를 거는 이 시마네 지역에도 아마 그 농경이 넘어갔을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그 우리나라 토기들이 이 시마네 지역 이 일대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그렇지만은 가장 많은 것은 요 후쿠오카 중심으로 사가하는 요 중심으로 이제 확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고인돌, 우리나라의 물론 고유 문화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청동기 시대 무덤을 대표하는 이제 묘제가 되겠습니다. 무덤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무덤들도 지금 이토시마라고 하는 일본의 이제 큐슈의 요 원저리 지역에 상당히 많이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요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신조 유적이라는 여기 보시면 2번에 해당하겠습니다. 신조 유적이라는 유적인데요. 위쪽에 보시면 이 고인돌의 덮개돌이 있습니다. 많이 다들 아시겠지만 남방식, 북방식 이러한 고인돌이 있고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이제 남방식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이러한 이제 지성묘가 되겠습니다. 그 지성묘에서 이제 인골이 이렇게 한 구가 나왔는데 여기 잘 안 보이시겠지만 요 팔 언저리에 화살 촉이 일부 부러진 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살 이 팔에 엑스레이를 찍어 보니까 요 지금 보이십니까? 밝은 부분. 화살 촉이 이제 뼈 안쪽으로 뚫고 들어간 양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이 시기부터 해서 일본 열도에 계속 나옵니다. 목이 없는 시체가 나온다든가, 목만 있는 시체만 나온다든가. 그래서 이게 농경 문화의 전례 자체가 단순히 벼를 키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사회 전체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학자들은 전쟁의 발생도 이 시점, 요거보다 조금 더 지난 시점부터 일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사회가 조몽 시대는 평화롭고 자연 친화적인 사회였다고 하면 이 야요이 시대는 한반도로부터 논농사를 전례받아서 그와 관련되는 문화들이 활발하게 이제 전개되다 보니까 경쟁적이고 투쟁적이고 자연을 이제 개조해서 쓰려고 하는 그러한 문화가 형성된 거 아니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농경 문화가 그냥 갔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는 분들, 우리나라 그냥 일본 사람들이 와서 가져갔겠지 필요하니까,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잠시 전해줬겠지, 아니면 전파가 됐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이제 그 일본의 조몽 시대, 우리나라 치면 신석기 시대의 인골과 그 다음에 야요이 시대 인골의 모양이 차이가 난다. 라는 연구 결과가 일본에서 확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후에는 이게 실제 생각보다 다양한 계통이 있더라. 야요이 시대도. 그러니까 기존의 조몽 사람도 있지만 그 이외에 야요이 사람들도 다른 행질의 사람들도 한반도에서만 건너온 게 아니라 중국에서도 건너온 사람도 있고 여러 지역의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로 전개가 되고 있지만 어쨌든 농경 문화와 함께 이러한 사람들, 기존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모습과 다른 모습의 사람들이 건너오고 있다. 요게 이제 복원한 모습입니다. 복원한 모습. 복원의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도래계 야요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제가 앞쪽에 이제 적어놨습니다. 도래인이라고 이제 적어놨습니다만 이 도래인이라는 것은 원래는 어떤 의미였냐면 일본 고은 시대, 우리나라 삼국 시대에 건너간 일본에 건너간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강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최근에는 이 야요이 시대에 이러한 사람들이 건너갔다. 전혀 일본 열도에는 없었던 모습의 사람들이 건너오고 그 사람들이 자리 잡고 조몽인들과 이제 혼혈이 되고 이러한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이제 도래계라고 부르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역사적인 의미에서의 도래인이라는 건 사실은 삼국시대 이후, 삼국시대 이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 조금 고고학적으로 확장을 해서 보면 이 시대도 이제 도래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딱 보시면 사실 요 그림에서 설명드리기가 약간 어려워서 요거는 이제 위에 보시면 이제 조몽, 기존의 조몽인, 그 다음에 도래계 이제 야요이인들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많이 나온 데가 야마구치현이라는 우리가 잘 아는 시모노세키 있지 않습니까?
야마구치현에 도이가 하마 유적이라는 유적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요이계 도레게 야요인 이러한 인골들은 큐슈를 시작으로 해서 조금 더 이제 야마구치까지 조금 더 서쪽 동쪽까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요 보시면 막 크게 차이를 모르시겠지만 이 복원한 얼굴을 보시면 역시 이 우리나라 사람들의 특징은 눈이 조금 작다든가 그다음에 코가 이 조몽인보다 조금 상대적으로 깁니다. 예, 길다든가 그다음에 얼굴 전체 형태가 보시면 그 턱이 넓습니다. 조몽 사람들은 우리나라 뭐 도레게 야요인들 특히 뭐 한반도에서 건너간 사람들은 좀 턱이 좀 좁다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특징들이 뚜렷하게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일본 열도에 농경을 들고 가서 농경 문화를 들고 가서 정착을 하면서 그것들이 일본 열도로 각지로 확산이 된다라는 게 그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뭐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 야요이 시대 사람들이 그 도레게 이제 한반도계 사람들이 건너갔다고 해서 조호몽 사람들을 다 죽여서 없애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 지금과 같은 그러한 개념으로 다가설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서 낯선 곳에서 이제 생존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문화를 가지고 기존에 있던 문화와 이제 융합. 대표적으로 사실 오늘 여기에는 안 들었습니다만 인골들 중에서 이게 혼혈되어서 이제 이후에 조금 바뀌는 것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같이 기존의 조몽 사람들, 조몽 계통의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아마 살았지 않았을까라는 게 일반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만시대 우리나라 치면 이제 초기철기 시대 뭐 이것도 좀 복잡한 이야기입니다만 초기철기 시대 그다음에 원삼국 시대를 포함을 한 사만시대하고 그다음에 야요이 시대 이제 중기 후기가 되겠습니다. 이 시대는 뭐 말씀드릴 필요도 없이 중국 기록에 가야제 변한 지역에서 철이 난다. 라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을 통한 국제 무역이라는 게 이 시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록에도 약간 조금 시기적인 차이는 있긴 하지만 삼국지에 보면 변진에서 좋은 철이 나서 낭낭대방 한 사군이죠. 이 시기에 한 사군이나 외가 와서 사간다라고 이제 기록할 만큼 상당히 이제 국제적인 어떠한 이 물물 교환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 교역 시스템이 이제 형성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한반도에서는 사실 여기 청동기와 철기, 사실 우리가 청동기 시대 하지만 한반도 남부에 청동기가 실제 나오는 것들은 한 BC 3세기, 4세기 이 정도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청동기가 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청동기가 실제로 본격적으로 나오는 시점은 사실은 철기가 나오는 시점하고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한반도 남부에서는. 그래서 이 시점에 이제 한반도의 청동기 문화와 이제 철기 문화가 일본 열도로 이제 전해지게 되고 이 시점에 일본 각지뿐만 아니라 한반도에서도 변한 진안 그리고 변한 진안이란 각각 어떤 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을 정도로 정치체 초기의 정치체들이 이제 성립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래 정치체가 성립이 되다 보니까 이제 선진 문물을 받아들이고 그 문물들을 받아들여서 이제 자기화시키고 그리고 그것들로 이제 자기 세력을 확대해 나가는 그러한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환에서도 이제 그 늑도,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루노치치라는 섬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 늑도 사천 늑도입니다. 그 사천 대교 있는 곳에 중간에 섬입니다. 그 조그마한 섬에 가면 지금도 유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일본계 유물, 그다음에 중국계 유물, 그다음에 한반도계 유물, 각지의 유물들이 여기에서 출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렸던 이 이끼라고 하는 하루노치치라는 이 조그마한 섬입니다. 이 섬에 가면 중국계 유물, 한반도계 유물, 일본계 유물들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아니면 조금 오래됐습니다만 그 진주박물관에서 요거를 주제로 해서 하루노치치와 늑도에 대한 특별전을 한 적이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시면 조금 보시면 또 보충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요 이창희 선생님이 요것도 적어 놓으신 건데 아마 요 시점 되면 이 늑도를 중심으로 해서 이 철 소재를
중국에 주고, 그 다음에 위신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신분을 상징할 수 있는 유물들, 예를 들어서 뭐 거울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장신구들이 되겠죠.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일본과는 철 소재를 주고 뭐 다른 뭐 인력을 공급한다든가 뭐 소금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다른 물건들을 받았을 거다. 그래서 이러한 새로운 교역의 거점들이 이 시점부터 생겨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밑에 보시는 것이 이제 교역의 루트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오늘 이제 나중에 전시에 올라가시면 전시에 하부 유적이라는 유적에서 나온 토기들이 있습니다. 그 토기들이 요 대표적인 지금 이 시대의 교역을 보여주는 토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주로 나오는 이 시대 뭐 원형 점토대 토기라는 토기들입니다. 요렇게 생긴 토기들인데 요 토기들이 일본 열도 각지에서 뭐 모로오카라든가 그다음에 뭐 상국군 하나라든가 뭐 이런 여러 유적에서 큐슈 지역의 여러 유적에서 비슷하게 생긴 토기들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직까지 이제 인간이 직접적으로 이동했는가 안 했는가, 그리고 거기에 살았는가 안 살았는가 이런 것들은 조금 뭐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만 우리가 가야 때 이야기할 국제무역이라는 게 이 시점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번 지금 전시에 와 있는 요런 그 어디입니까? 그 아까 전에 그 유적에서 하부 유적에서 나온 이 토기들입니다. 한반도계 토기들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역이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또 다른 증거들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그릇 조각이 뭐 하나 나온다고 무슨 저런 이야기를 하라고 이제 하실 수 있겠지만 이 교역을 할 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서로 손해 보지 않아야 됩니다. 손해 보는 장사가 없습니다, 그죠? 손해 보면 안 됩니다.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서로 무게라든가 그거를 측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 되면 앞 시기에 없었던 이런 추들이 나옵니다. 추. 무게를 다는 추입니다. 우리 천칭 같은 추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들을 이제 우리 그 천칭 저울에 올리는 이 분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러한 것들도 돌로 만든 것들이 특정 단위, 지금은 이제 무게가 되면 특정 무게에 따라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여러 지역과의 교역에 있어서 측량이라든가 뭐 무게를 진다든가 이런 것들을 했다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하나는 뭐냐면 이 중국의 이제 동전들이 한반도와 일본 열도 각지에서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전이라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가 쓸모가 있어 사실은 그걸 가지고 있는 거지 필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죠?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한반도라든가 일본 열도에 등장하고 있다는 것은 중국에 이르는 상당히 먼 거리의 교역들이 이루어졌고 그것들이 화폐로서의 기능도 아마 했을 거다. 그리고 때로는 이 화폐들을 녹여서 다른 것들로 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알 수가 교역을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나오지 않지만 일본에서는 이런 그 도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도장이 금으로 만든 도장입니다. 여기에 이거 일본 국보라서 이 실물은 내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에 이제 위에 전시실에 가면 이제 모조품이 와 있긴 한데 이게 82년인가 BC 52년인가 이제 만든 그 도장입니다. 중국으로부터 하사받은 도장인가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금으로 만든 게 금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외국 왕 뭐라고 이제 그렇게 적어놓은 걸로 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단순히 그냥 물건만 주고 받는 것, 내가 철이 필요해, 그래서 철만 갖고 오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상당히 다양한 문화, 도장을 찍는 문화, 라든가 아니면 여기에는 지금 안 나와 있으면 여기 벼루도 이제 이 시점부터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글을 써서 기록을 남기는 문화, 이러한 새로운 문화들이 각 지역으로 확산이 되고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정치 권력이 성장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이 철검입니다만 아마 일본에서는 이 시점에 이러한 기술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넘어갔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이렇게 끝부분을 고사리 문양으로 이렇게 만든 것들이 우리나라에서는 그 양동리 유적에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동리 유적과 관계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 어디서 나오냐면 저기 내츠가 유적이라는 유적인데
일본 동북 지역에 있습니다. 동북 지역에 있는데 우리나라 이때까지 이 시점에 사마시대 동북 지역까지 교류를 했을 거라는 게 사실은 이야기가 안 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이 시점에 정치 권력이 형성되고 국제적인 어떤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역시 일본과 우리나라에 교역할 때 일본 측 주 파트너는 큐슈 지역에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최근에 이러한 자료들이 보고가 되면서 상당히 멀리까지 서로 영향을 주었지 않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상당히 오랫동안 이전 상태를 했습니다만 지금부터는 이제 가야에 들어와서 가야와 웨이 교역 관련된 유물들 또 건너간 사람들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릴까 합니다. 먼저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기 위에 보시는 요 그림은 실제 강의 자료에서는 삼국시대 이전으로 아마 다뤄져 있을 겁니다. 왜 그 삼국시대 이전으로 제가 넣어놨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토기를 조금 더 늦은 시기로 보지만 삼국시대로 보지만 일본에서는 조금 더 이른 단계 삼국시대 고분시대 중에서도 우리나라 삼국시대와 겹치지 않는 시대로 보고 있기 때문에 제가 레주메는 그렇게 넣어놨습니다만 지금 생각해보면 삼국시대로 같이 봐도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앞에 이제 삼국시대 4세기, 3세기 후반, 4세기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점이 되면 교역 거점이 변합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교역 거점 두 군데를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는 우리나라 측은 늑도 유적, 그 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하루노제지, 이끼섬에 있는 하루노제지 유적을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이 시점이 되면 그 두 유적은 이제 쇠퇴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 대신 어디가 이제 활발하게 되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김해. 가야죠. 가야가 성립돼서 가야가 활발하게 일본과 관련을 하고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큐슈 지역의 하카다 지금 우리가 배 타고 들어가면 하카다로 들어갑니다. 그 하카다 지역이 이제 무역의 중심이 되게 됩니다. 특히 이제 하카다 유적에서 보면 이 니시진마치라는 유적이 있습니다. 이 니시진마치 유적은 3세기부터 4세기까지 갑자기 딱 이렇게 나타났다가 갑자기 사라져 버립니다. 뒤에는 거의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역의 거점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 위에 보시는 이러한 토기들은 일본 토기가 아니라 한반도 남부 지역에 주로 이제 나타나는 토기입니다. 여기 보면 시루도 있고 이것도 시루입니다. 이것도 시루입니다. 시루고 다양한 이런 토기들이 한반도와 관련되는 토기들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본에는 집터에 아궁이가 없었습니다. 아궁이가 붙어있는 집이 없었는데 이 니시마치 유적에는 이러한 토기들과 함께 아궁이가 있는 여기 보시면 아궁이입니다. 지금 상상하시는 그런 아궁이는 아니겠지만 흔적만 남았기 때문에 이 아궁이가 붙어있는 집터가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니시마치 유적에는 한반도 남부 가야뿐만 아니라 전라도 지역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와서 생활을 하면서 교역을 하든 교섭을 하든 다양한 형태의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것들 이외에 또 다른 이제 새로운 교류의 양상이 나타납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이 시점이 되면 한반도 남부에서는 금강가야, 김해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금강가야라는 강력한 정치체가 이제 성립이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는 아까 나라, 교토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야마토라고 하는 이 야마토 정권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정치체가 이제 확고하게 이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합니다. 이 두 지역이 서로 교류를 하는 양상이 확인이 되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1번과 2번 같은 유물들이 되겠습니다. 1번은 일본제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일본에서 생산되고 만들어진 유물들입니다. 그런데 이 유물들이 어디서 나오느냐? 김해 대성동 유적이라든가 부산 복창동 유적, 김해 양동리 유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고 수장급 무덤들, 가장 계급이 높은 유물들 무덤에서만 이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양 지역 간의 교류에 의해서, 교섭에 의해서, 아까 이야기하는 교섭에 의해서 금강가야의 왕들 아니면 높은 계층의 사람들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한반도에 이제 철기 문화가 일본 열도로 건너와서 일본에 묻혀지는 그러한 양상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철기들이 일본 열도에서 전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로 나타나는 곳은 아까 말씀드렸던 야마토 정권에 포함되어 있는 나라라든가 교토 지역에서 주로 이 시기에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걸로 봐서는 앞선 시기에 국제무역을 형성하게 만들었던 철이라는 이러한 도구를 이용해서, 재료를 이용해서, 그리고 또 그걸로 만든 도구를 서로 이렇게 교류하기 위해서 이제 서로 교역을 했지 않는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왜 하필 이게 정치체, 그 당시에 최고 권력자들이 교류만 교섭을 했을까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역시 그런 것들은 지역 사회의 통제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한반도 이제 철을 야, 너 전부 다 너도 가서 가져가고 우리 나도 가져갈게. 서로 각자 가서 가져오자. 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실 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예, 서로 통제가 안 되고, 그러한 통제를 이제 하기 위해서는, 권력의 정점에 서기 위해서는 새로운 문물들, 이게 신문물들, 하이테크 기술들을 이제 장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 야마토 정권이라고 하는 나라 교토 지역의 수장층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금강가야의 수장들과 교섭을 해서 철을 확보하고 그것들의 일부를 주변 지역에 이렇게 조금씩 나눠주면서 활용할 수 있게, 그래야 이제 좀 좋은 거 주고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런 양상을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은 사실 철뿐만 아닌 것 같습니다. 철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냐고 하면 여기 보시는 아래쪽에 보시면 그 진식 대금구라고 하는 대성동 88호분에서 나온 허리띠입니다. 허리띠. 중국 진나라의 이제 이 허리띠 장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나라를 중심으로 나온 데서 진식 대금구, 그 한 앞에 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진입니다. 대금구인데 이게 일본에도 이제 확인이 되는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일본 열도에서 직접적으로 중국으로 갔다기보다는 아마 한반도, 특히 이 가야 지역을 통해서 중국에서 내려오는 선진 문물도 아마 입수하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철과 같은 실질적인 부분, 그 다음에 그 외에 중국에서의 어떤 다양한 선진 문물, 이런 것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야마토 정권이라는 일본 열도의 가장 힘이 센 정치체가 그 한반도의 그 당시 가장 강력한 정치체 중에 하나였던 금강가야와 교섭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 이 시기의 가장 큰 이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은 뭐 철기 문화, 철기가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갔다라는 이런 것들이 아니라, 무덤에 보시면 여기에 지금 뭐 자세히는 안 보이시겠지만 도끼라든가 낫이라든가 화살촉이라든가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도구와 무기, 간단한 무기들, 뭐 송칼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본 열도에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부장하는 시스템은 사실은 이 당시에 한반도도 가야 지역도 똑같은 시스템입니다. 다시 이야기를 하면 단순히 이렇게 철기라는 게 희귀했기 때문에 이 철기만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한반도에서 특히 금강가야가 대성동 고분군이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어떤 시스템이라고 할까요? 이 사회 시스템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아마 그런 것들도 배워갔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야의 철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철에 너무 매몰돼서 철을 구하려고 와서 뭐 철만 가져갔겠지 이런 것들이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중국에서 넘어오면 상당히 다양한 물건만 넘어오는 게 아니라 그 물건을 쓰는 방법, 그리고 그 물건을 활용해서 사회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위상을 높일 건가, 이런 것들도 이제 금강가야에 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배워서 일본 열도에서 쓰지 않았을까라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면, 앞에 큐슈 지역에서 나타나는 이런 그 왕들이 가지는 유물들이 없이 그냥 일반적인 생활 유물들만 나오는 이러한 무역과 같은 이러한 형태도 나타나지만, 이 시기에는 물론 이건 앞 시기에도 있었습니다. 처음 이제 4세기에 들어가면 정치적인 교섭,
즉 왕과 왕의 어떤 교류를 보여주는 이러한 유물도 양지역에서 확인되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생활 유물들이 나오는 것들은 큐슈 지역에 주로 나옵니다. 아직까지 큐슈 지역에 나오고, 이러한 유물들이 한반도와 공반되는 것들은 오사카뿐만 아니라 교토, 나라라든가 일본의 혼슈 지역, 좀 더 이제 동쪽 지역에서 이제 확인이 됩니다. 그러면 이 지역에 이 유물들이 나오는 시점에 이러한 것들은 확인되지 않는가? 거의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이 아래쪽에 나오는 야마토 정권과 금강가야의 교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왔다 하더라도, 유물을 들고 왔다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말을 하면 방문하는 정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왕이 다른 지역 가서 한 달, 두 달 있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금 아마 한 달, 두 달 해외 순방 간다면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가만 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인간의 이동이라는 게 상당히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는 그러한 형태의 교류를 이루는 반면에 이 큐슈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역시 한반도와 상당히 가깝게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역시 인간이 직접 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됩니다. 물론 우리나라에도 이 시기에는 오늘 언급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김해 지역이라든가 부산 지역에 일본 사람들이 와서 살았던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어떠한 정치적인 관계를 떠나서 자신의 필요성이라든가 지리적 가까움 때문에 여기에 와서 좀 장기 체제하는, 그리고 또 가서 장기 체제하는 이러한 시스템도 있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운영되는 시스템이 이 4세기대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뭐 제가 일본에서 발표할 때 쓴 그림입니다. 도면입니다만, 보시면 여기 왼쪽이 지금 우리나라가 되겠습니다. 동래 패총, 그다음에 대성동 고분군에서 나오는 이런 대성동 91호, 14호 이런 것들 보시면 저 일본에 나오는 것들입니다. 거의 똑같이 생겼죠. 그래서 일본 열도에서 아마 이 큐슈 지역에 큐슈지역이고, 이 일본 열도에서 야마토 정권을 중심으로 해서 이 금강가의 철기 문화, 그리고 이 철을 가지고 운영하는 사회 시스템 같은 것들을 아마 배워갔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조금 보충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던 4세기 이제까지 이야기에서 갑자기 급변하는 시점이 이제 등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약간 좀 모양이 조금 이상해졌습니다만, 금강가야가 이제 이 시점부터 이제 4세기 후반, 5세기 초가 되면 이제 쇠퇴하기 시작을 합니다. 아마 이것들은 이 고구려가 이제 남정을 한다, 남진 정책을 펼치기 시작합니다. 지금 여기 뭐 오른쪽에 보시다시피 이제 소수림 왕 때부터 고구려가 계속 백제를 괴롭히고, 그다음에 신라와 손을 잡고 형제 동생을 이제 맺고 이러한 상황을 하면서 아래쪽에 한반도 남쪽의 정세를 이렇게 염탐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백제도 몰아내고 이제 아래쪽까지 이제 내려오는 과정 중에서 강개토 대왕 딱 시점에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400년에 강개토 대왕 병문에 신라가 와서 경주에 왜가 가득 차 있다. 저는 사실 이게 왜가 가득 차 있다라는 게 일본군이 아니고 아마 가야와 금강가야와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왜를 쫓아가지고 그 금강가야의 성까지 쫓아간다고 하는 게 이제 일반적인 학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왜가 만약 왜라고 하더라도 이 왜가 왜 하필 금강가야의 성으로 도망을 가느냐? 그 배후에는 금강가야가 이 왜를 움직였기 때문에 아마 그런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시점에 강개토 대왕, 이 직접 내려오는 건 아니지만 강개토 대왕의 군대가 내려와서 신라를 구원하고 왜를 쫓아서 금강가야까지 이제 괴멸을 시키는 이런 상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일본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가장 친밀하게 야마토 정권이 친밀하게 교류를 했던 금강가야가 몰락하게 되니까 더 이상 이제 서로 교류할 이제 파트너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시점에 나오는 일본계 유물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 전까지는 김해 지역에 주로, 부산 지역에 주로 있었는데 이것들이 점점 서쪽으로 갑니다. 서쪽으로 점령 갑니다. 그래서 이제 왜가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해서 이제 점점 범위를 넓혀가려고 하는 겁니다. 다른 지역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아마 그런 과정 중에서 아마 전라도 지역과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백제와 이제 연합하게 되고 아마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요거는 뭐 요런 식으로 요 정도만 아마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런 사회적 혼란이 금강가야의 계멸이 되기 시작하고 금강가야에서 대성동 고분군이 이제 왕의 무덤이라는 것들이 이제 축조가 중단이 되기 시작한다라는 게 그 부산대학교 신경철 선생님의 이제 이야기십니다. 그래서 이 가면 금강가야가 이렇게 잘 살던 활발하게 교역도 하고 엄청난 위세를 펼치는 금강가야가 몰락을 하게 돼서 왕의 무덤이 축조되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로 갔느냐라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가야 각지로 흩어져서 선진 문물을 가지고 흩어지면서 후기 가야를 여는데 큰 역할을 했다라는 게 하나의 주장. 또 하나는 일부는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일본 열도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고분중기라는 새로운 획기를 이끌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또 하나의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번 전시 테마의 뒤쪽에 가장 핵심 포인트는 요 시점 이후의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광개토 대왕의 고구려군의 남정에 의해서 금강가야가 개멸하고 한반도 남부 가야를 중심으로 하는 남해안 일대 사회의 혼란이 일어나고 그 혼란에 의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한다. 그 흩어지는 시점에 흩어지는 것 때문에 후기가야라는 새로운 시점, 고령, 그 다음에 뭐 고성, 함안 지역의 세력들이 성장하기 시작하고 일부 세력들은 신기술을 가지고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일본에 상당한 영향을 미쳐서 새로운 고분시대 중기를 만든다라고 하는 게 그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예. 뭐 이거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걸 왜 했냐면 일본에는 이 4세기 이전, 그러니까 5세기 이전 금강가야가 멸망해서 금강가야의 기술이 다시 그쪽으로 넘어가기 전에는 이 도질토기라는 토기가 없습니다. 도질토기는 토기가 없고 대부분 다 이런 붉은 토기들입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이런 토기를 씁니다. 그래서 일본의 토기를 하직기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기술이 사실은 김해 지역에서는 삼국시대 출발, 가야가 출발하는 3세기 후반에 이렇게 단단한 1200도에서 굽히는 이러한 토기들을 만들어냈는데 계속 교류를 하지만 1세기 동안, 즉 4세기 동안 일본 열도에는 이러한 기술이 전파가 안 됩니다. 예. 다시 이야기하면 금강가야가 이러한 기술을 안 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철기를 생산하고 새로운 이러한 그릇들을 만드는 기술, 이 그릇을 만드는 기술에서 쉽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이 1300도의 온도로 1200도의 온도로 구우려면 땔감이 한 3톤, 4톤 정도 필요합니다. 예. 땔감이 3톤, 4톤 필요한데 아마 조선시대 예를 들어서 하면 조선시대 이 싸움하는 것 중에 송사 중에 가장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땔감 문제입니다. 왜 우리 산에 와가지고 땔감을 가져가냐. 그러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삼국시대는 아마 더 심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산림을 장악하고 산림 장악 결국 토지를 장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대단히의 어떤 노동력을 투영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상당히 이제 국가의 성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그러한 기술들이 금강가야는 이미 4세기 때 성립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일본 열도에서 5세기대가 되면 금강가야가 몰락하는 시점이 되면 일본에서 이러한 토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나라 예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를 좀 넣었습니다. 보통은 토기 강의를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제 5세기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4세기대까지 아까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무역과 같은 그런 교류를 넘어서 이제 정치체 간의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금강가야가 고구려군에 의해서 이제 몰락을 하기 시작하고 그 유민들이 각지로 흩어지기 시작했고 그 중에 하나가 일본 열도로 넘어왔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일본의 이런 단단한 토기, 아까 4세기 때 이미 가야에는 있었던 토기, 도질 토기라고 합니다만 그 토기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 토기가 바로 스에끼라는 토기가 되겠습니다.
연질 토기 같은, 그러니까 붉은색 토기 같은 경우에는 뭐 만져보시면 알겠지만 상당히 무르고 이 물을 저장할 수가 없습니다. 예. 물이 저장이 안 되고 물을 흡수를 해버리는 그런 성격이 강하지만, 이러한 토기들은 이 표면이 상당히 매끄럽고 금속 같은 소리를 낼 정도로 단단하기 때문에 물을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저장하거나 들고 이동할 때 상당히 이게 효율적인 토기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토기들이 4세기 동안 나타나지 않다가 갑자기 일본 열도에서 금강가야 몰락 이후에 등장을 하고, 그 처음 나타나는 곳이 바로 이제 오사카 지역에서 세무라라는 유적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자료가 없을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본 열도의 세무라, 오사카 지역의 세무라라는 유적에 한반도계 특히 금강가야계 토기 공인들이 건너와서 자리를 잡고 이러한 토기를 만들었고, 이러한 토기를 오사카 지역에 있던 이런 대단한 큰 왕들이 다른 지역에 분배를 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어떻게 되느냐? 아니다. 다른 지역에도 많더라. 다시 이야기하면 금강가야가 몰락하는 시점에 단순히 오사카 지역 가서만 있었던 것이 아니다. 그때 아까 이야기 드린 4세기대 중심지는 그 나라 교토 요 지역이었습니다. 요 지역을 언저리로 이제 장악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 공인들을 불러들인 게 아니라 공인들이 일본 각지로 흩어져서 각지에서 토기를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이 이제 최근에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예. 이거 사진 좀 거꾸로 됐습니다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 잘 안 보입니다. 제가 사진을 좀 잘못 넣었습니다만, 요게 이제 초기 스에키라고 하는, 일본에서도 스에키가 우리나라 도질토기하고 다릅니다만 초기 스에키라고 이제 부르는 것들은 한반도의 도질토기와 상당히 유사하다 해서 초기 스에키라고 부릅니다. 그 이후에 되면 이제 일본화되어 갑니다. 점점 일본화되어 가는데, 예, 요 밑에 보시면 잘 안 지도가 없어서 좀 죄송합니다만, 아까 이야기했듯이 각 지역에 다 있다라는 겁니다. 효고현이라든가 교토라든가 오사카에도 물론 아까 있듯이 여러 지역에 다른 가마들도 있었다, 요 시기에. 그래서 가야의 공인들이 오사카 지역만에 머물면서 오사카 지역에서 이런 토기를 만든 게 아니라 각 지역에 흩어져 있으면서 만들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런 초기 스에키가 분명히 한반도계 도질토기, 특히 가야 지역의 도질토기와 유사한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직접 이제 관찰을 해보면 한반도 도질토기, 가야 토기에서 보이지 않는 요소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결국 뭐냐면, 일본 열도에 건너가서 광개토대왕 남정 이후에 일본 열도로 건너가서 가야계 공인들이 토기를 만들 때 자기들만 이렇게 모여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하직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기존에 일본에서 토기를 만들던 공인들과 이제 함께 이제 조업을 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빠른 시간에 일본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뚜렷하게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거는 한반도계구나, 아니면 이거는 일본의 스에키구나라는 게 구분이 확실히 되게 됩니다. 그 시점이 사실은 지금의 연구에 의하면 한 50년도 걸리지 않습니다. 채 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상당히 빨리 각 지역으로 이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저장이라든가 이동, 그다음에 각종 이제 여러 가지 그 식생활에서 효율적인 그릇이기 때문에 상당히 빨리 일본 각지로 확산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단순히 처음부터 일본 열도의 공인이 다 같이 참여했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반도의 공인이 역시 지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문양들은 원래 일본에는 처음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스에키가 등장하면서 나타나는 건데, 우리나라의 대성동 고분군이라든가 복천동 고분군이라든가 이 금강가야 고분에 보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이제 많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여기에 보이는 문양들도 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러한 문양들의 영향이 일본의 이제 이
한의화라고 부릅니다. 무덤 주위에 이렇게 삥 둘러가면서 이렇게 세우는 그 뭐라고 해야 될까, 장식물이 있습니다. 이러한 장식물들은 사실은 문양을 새기지 않는데 이 콤파스 문이라고 해서 이게 콤파스로 이렇게 점을 찍고 뺑글 돌린 이런 문양들이 한의화에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 일본 열도에 들어간 이제 도질 토기 공인들이 하지키 공인들과 이 스에키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일본 열도에서 생산되는 각종 이제 구워서 만드는 그릇들에 전부 영향을 다 미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기존에 만들었던 도질 토기를 만들지 못했던 사람이라면 새기지 않을 문양, 이 한의화는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물론 전라남도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는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나라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분명히 일본 열도에서만 만들었을 거고 일본 사람이 만들었을 텐데 왜 굳이 이러한 도질 토기에 새겨지는 문양을 만들었을까, 넣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도질 토기 공인의 역량이 이러한 토기를 만드는 것을 넘어서서 상당히 넓은 범위에 일본 열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철제 무기의 변화도 이 시기부터 나타납니다. 예. 고은 중기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앞에 말씀드렸던 스에키라는 새로운 재질의 토기의 등장. 두 번째는 무기를 다량으로 만들어내고 부장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예. 일본 열도는 앞에 보셨던 것처럼 사실 고분시대 전기에는 한반도에서 건너간 철제 도구들, 도끼, 그 다음에 쇠스랑 아니면 뭐 송칼 이런 상당히 간단한 도구들, 농공구라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합니다. 이러한 것들이 주로 부장이 되고 극히 일부 무기라고 생각되는 뭐 갑옷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부장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그 시기에 금강가야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다시피 농공구뿐만 아니라 각종 무기, 그다음에 갑옷 이런 것들을 상당히 많이 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장 패턴이 갑자기 5세기가 되면 일본 열도에서 이제 확인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일본의 이거 노나카 고분이라는 무덤입니다만 하나의 무덤에서 이렇게 갑옷을 이렇게 줄지어서 부장을 했습니다. 지금 요거 일부입니다. 이거를 다 보고 나니까 이만큼이 나왔습니다. 하나의 무덤에서 이만큼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이만큼 나오는 예가 없습니다. 그만큼 무기를 이렇게 이 시점에 상당히 다량으로 이제 부장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에 보셨던 이제 4세기대에는 이러한 무기, 지금 여기 상태가 조금 안 좋아서 뭐 보기 힘드시겠지만 위에 있는 게 철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뒤쪽에 여기에 구멍이 있어가지고 이 나무가 지금 끼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일본의 4세기대 창은 어떠냐면 이런 그 끼우는 창이 아니라 나무를 이렇게 덧대서 만드는 창입니다. 철에다가. 근데 왜 그것밖에 없느냐면 이것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소켓을 만드는 기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근데 갑자기 5세기대 되면 이러한 형태의 창이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반도 금강가에서는 이미 4세기대부터 이러한 창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철모라고 부르는 겁니다만 어쨌든 금강가야가 이 쇠퇴하는 시기 4세기 후반 5세기대가 되면 아까 말했던 스에키 등장과 함께 일본 열도에서는 이 무기를 다량으로 부장하고 새로운 무기의 출현, 그리고 그 무기에 반영된 기술들이 새로운 기술들이 이제 확인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제가 이 사진을 왜 두었냐 하면 요거는 아까 이야기했듯이 상당히 드물게 일본에서 4세기대에 나오는 갑옷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4세기대 나오는 갑옷과 상당히 조금 유사한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냐면 이렇게 보시면 갑옷을 만들 때 이렇게 세로로 긴 판을 이렇게 덧대어서 만듭니다. 세로로 긴 판을 서로 이렇게 실로 엮어 가지고 갑옷을 만드는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4세기대 갑옷은 세로로 긴 판을 엮기는 하는데 판수가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몇 장 안 됩니다.
이렇게 작게 만들어서 만들면 만들수록 어떻겠습니까? 이 곡선을 만들기 좋습니다. 네, 짧게 자를수록. 근데 우리나라는 큰 판만 가지고도 이 곡선을 몸에 맞는 곡선을 만들 기술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전부 이제 실로 이 가죽끈으로 엮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그 못으로 다 연결합니다. 예. 그만큼 이게 기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났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5세기대가 되기 시작을 하면 일본 열도에 이런 형태의 갑옷의 형태가 바뀝니다. 여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세로로 긴 판이 아니라 이렇게 옆으로 긴 띠를 두고 거기에 모양을 맞춰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이 방식하고 이 방식하고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이 방식은 이 틀을 이제 긴 띠를 가지고 틀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이 가능합니다. 예. 그러니까 왜 대량 생산 기술이 이 기술에서 이러한 기술로 넘어오게 된 이유가 뭐냐? 왜 하필 고분시대 중기냐? 라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사실은 혁신적인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냥 이 작은 판으로 쭉쭉쭉 이어붙이다가 갑자기 뭔가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다? 라는 것은 이거는 외부에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초기에 나올 때는 이러한 갑옷들도 형태는 대량 생산으로 가지만 연결할 때는 가죽끈으로 합니다. 그런데 조금 안 있으면 여기도 갑자기 못으로 이제 고정을 합니다. 예. 결국은 가야에서 만들던 갑옷 기술이 고분시대 중기에 일본 열도에 영향을 주었다라는 것으로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조금 정리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야가 멸망을 하면 이 사회적 혼란에 의해서 이 쇠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선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영남 각지로 흩어지고 또 일본 열도로 건너가게 됩니다. 일본 열도로 건너가게 되는데 일본 열도 중에서도 사실은 이 스에키라는 것을 제외하면 아까 방금 보셨던 이 갑옷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러한 기술들은 대부분 다 오사카 지역에 이제 확산이 됩니다. 오사카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오사카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이렇게 선진 기술을 가진 공인들은 아마도 오사카 지역에 있던 이 수장들이 의도적으로 그 사람들을 받아들여서 자신의 권력 강화에 썼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무기를 아까처럼 제가 보신 것처럼 다량으로 묶고 갑옷을 다량으로 묶는 이러한 현상은 사실은 오사카 지역과 그 주변 일대에서 나타납니다. 멀리 다른 지역, 큐슈 지역에도 나타납니다. 있으면 갑옷 한 점, 갑옷 두 점 이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오사카 지역에서 아까 스에키하고 똑같듯이 오사카 지역에서 한반도 공인과 그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갑옷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주변 지역에 분배를 한다. 그래야 뭔가 이게 왕이 일본 열도에 가장 강한 사람이 주변 지역을 이제 다스리는 어떤 도구로 활용한다.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대량의 무기, 선진적인 기술로 가진 이러한 무기 또는 뭐 방어구 이런 것들이 스에키 출현과 함께 동시에 5세기대의 오사카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다라는 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 계보를 따져보니까 가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5세기대 이제 또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말이 이 시기부터 일본 열도에 등장한다는 것입니다. 이 재래의 말이 있는가 없는가 대해서는 조금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당시에 지금 현재까지의 이제 조사 사항을 보면 일본 열도에서는 지금 말이 없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없는 게 뭐냐면 소가 없습니다. 그래서 5세기대가 되면 오사카 지역에서 뭐가 나타나냐면 이 말을 키웠던 목장의 흔적들이 이제 처음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중에 전시를 보러 가시면 이 시토미야 키타라는 유적이 있는데 오사카에서도 바다 쪽에 상당히 이제 오사카도 그 당시에는 해수면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지금보다 높았습니다. 그래서 김해도 상당 부분이 물이 우리 지금 부원동 경전철 다니는 앞쪽까지는 전부 아마 바다였을 거다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듯이 일본에도 그 당시 해수면이 높았기 때문에 오사카에 상당히 바다 근처까지, 지금 아마 공항은 물론 메워서 만든 거지만 그 안쪽까지 바다가 상당히 많이 들어왔을 거고, 그 바다 근처, 해수면을 보고 나면 바다 근처에 이 시토미야 키타라는 유적이 있는데, 그 유적에서 이제 이렇게 말을 통째로 묻는, 예, 이러한 마갱이라고 합니다. 이건 어디 나타나면 신라의 무덤 주변에도 많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마갱이라는 독특한 형태의 풍속이, 예, 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이 하나만 있었던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외의 말 이빨이라든가 다른 뼈들도 이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그러면 왜 여기를 목장이라 하느냐, 저것만 가지고 목장이라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말과 관련되는 다양한 도구들, 나무로 만든 도구들도 이 시점에 시토미야 키타 유적에서 함께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말을 어떤 조련하고 기르고 하는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말은 사실은 스스로 이 소금을 섭취를 못합니다. 소금을 섭취를 못합니다. 그래서 말은 소금을 만들어 먹여야 됩니다. 네, 소금을 먹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 유적에서 또 같이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소금을 만드는 그릇들과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금도 만드는 그릇도 같이 나오고 있고, 또 이제 하나, 예, 또 하나 이제 뭐냐면 일본 열도에 기존까지 없었던, 특히 오사카 지역에 기존이 없었던 아궁이라든가 한반도계 토기들이 같이 나옵니다. 이 토기는 아까 보신 그 스에키나 도질 토기처럼 단단한 토기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치사용으로 쓰는, 예, 연질 토기입니다. 일본 열도에는 사실 이런 토기들이 나오지 않고, 또 특히 이제 여기 보시는 아궁이 형태, 예, 여기 뭐 시루가 이제 위에 올라가고 뭐 쪄서 먹을 수 있는 이러한 식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러한 형태의 그릇이 일본 열도는 이 시기까지 없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던 큐슈 지역에 한반도계 그 토기가 같이 나올 때만 나오지 단독으로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식생활을 가진 사람들이 이 시토미야 키타라는 유적에서 말과 함께, 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앞에는 제가 뭐 자신 있게 이러한 새로운 무기를 만드는 기술, 스에키라는 새로운 토기를 만드는 기술은 금강가야하고 관련이 있을 겁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사실 이 유물들을 금강가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아니면 가야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이런 것들은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이러한 그릇들은 금강가야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이렇게 주둥이를 만든 그릇, 예, 그 다음에 요거는 뭐냐면 우리 아궁이의 틀입니다. 아궁이를 앞쪽에 흙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무너지지 말라고 이렇게 붙이는 틀입니다. 예. 이러한 틀, 이런 것들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주로 전라도 지역에서 많이 나옵니다. 예. 백제 지역에서도 많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금강가야와 크게 관련이 있을까 없을까라고 이제 고민이 되지만, 어쨌든 이러한 과정이 아까 말했던 다른 어떤 선진 문물들과 이런 것들이 이제 거의 동시에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물질 문화, 새로운 문화를 가지고 온 것은 금강가야 사람이 아니더라도 금강가야의 주도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은 충분히, 예,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다루어야 됐을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만, 이 시기가 되면 예, 그 전까지 아까 말씀드린 일본은 그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4세기대에 사실은 강개토 대항비에 왜군이 가득 차 있다, 경주에 가득 차 있다고 이야기했을 때 그 외병은 대부분 전부 다 보병이었을 겁니다. 예, 말을 타는 것이 아니었을 겁니다. 예. 그런데 5세기대 들어가면 갑자기 아까 말했던 새로운 갑옷이라든가 무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하면서 철제화된 말 장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조금 시기는 조금 늦습니다만 말의 투구입니다. 우리는 엄청 흔하게, 사실은 여러분들 김해박물관 올라가시면 흔하게 볼 수 있는 유물 중에 하나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그죠? 예, 특히 고구려 벽화에도 있습니다, 그죠? 예, 말이 투구를 쓰고 기마전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가야에 4세기에 이미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말을 밟고 올라가서
말에서 움직일 때 몸을 지탱할 수 있는 등자라고 합니다. 예. 이 등자도 철제로 만든 등자가, 예, 철로 만든 등자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가야에서 4세기 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거는 다 썩어서 다 확인하시기 힘들겠지만 말에 앉아있으면 엉덩이가 아파서 큰일 납니다. 예. 안장이 있어야 됩니다. 안장에 나무 틀을 앞뒤쪽으로 고정을 해주는 이제 이 철제 안교라고 하는 안교. 예. 예. 이러한 것들도 갑자기 5세기 때에 일본 열도에서 등장을 해서 일본의 각지에 확산이 되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이 지역만 딱 있습니다. 예. 이러한 것들 자체가 뭐냐 하면 결국은 금강가야나 가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 전라도에는 없습니다. 4세기 때는 없습니다. 예.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역시 금강가야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이 금강가에서 건너왔던 사람들이 아마 아까 시토미야 키타라는 유적에서 말도 기르고, 또 그중 일부는 이러한 말과 관련되는 전투 용구들 이런 것들도 만들어서 일본 사회에 보급을 했고, 그리고 이것들을 기반으로 오사카 지역의 왕들은 일본 열도를 아마 이렇게 장악해 갔을 거라는 것을, 예,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앞에 보셨기 때문에, 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6세기 돼 가면 일본의 아까 하니와라는 게 무덤 주변에 장식하는 것들이 요런 그 동물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요런 형태로 변합니다. 아마 올라가시면 이 유물도 있을 것입니다만, 기존에 말이라는 것들이 없었는데 말이 등장하면서 이렇게 등자라든가 뭐 안교라든가 그다음에 철로 만든 제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이런 모습도, 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본에는 소가 없었는데 이 시점부터 소뼈가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소의 모양을 가진 한의와도, 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소는 뭐 두말할 필요도 없이 상당히 중요한, 예, 겁니다. 물론 먹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는 물건을 옮긴다, 운반한다든가 아니면 농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떠한 행위를 한다든가 힘을 쓰는 어떤 행위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 충력의 가장 중심 대표되는, 예, 동물이기 때문에 역시 이 말이 들어간다, 소가 들어간다 이런 것들은 상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요거는 뭐 그냥 아까 말했던 시루와 아궁이. 예, 이 아궁이는 이제 이동식 아궁입니다. 집에 이제 놔두고 쓰는 아궁이 아니라 어디 이동하면서 이제 밥 해 먹을 때 쓰는 아궁입니다. 바람도 맞고 할 때, 예, 그렇게 쓰는 아궁이입니다만, 이 아궁이가 우리나라에서는 밑에 구멍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이게 전라도 거다, 이게 김해 거다, 이게 경주 거다 이런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구분을 이제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살펴보니까 사실은 세부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한반도 여기 오사카 일대에서 나오는 이러한 아궁이 형태들은 그 시루의 구멍 형태들은 한반도의 금강가야만 한정된 건 아니고 사실은 가야 전체뿐만 아니라 한반도 남부 남해안 일대에서 나오는 것들과 전체적으로 다 확인되더라. 그렇지만 보시면 가장 역시 많은 곳은 아까 어디입니까? 오사카 지역입니다. 예. 오사카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분 시대 중기에 일본에서 가장, 예, 세력이 세었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아마 한반도에서 건너오는 금강가야에서 건너왔던 선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오사카 지역에 모아서 아마 그 관리를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 선진 기술을 가진 사람들이 다른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져서 그 지역에서 선진 기술을 구사해서 그 지역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 새로운 것들을 전파를 해주면 오사카 지역에서 사실 위기를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일본 열도에서 오사카에 있던 왕들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예, 자원이었다, 예,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바로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철 생산하는 기술도 이 시기에 나타납니다. 예, 철 생산하는데 철 자체를 이제 철광석을 녹여서 만드는 기술은 한참 뒤에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순히 이제 기존 철 제품을 두드려서 다른 모양으로 변형시킨다든가 그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하는 도구로서 이렇게 집게, 그다음에 망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대부분 다 이 지역에 나옵니다. 예, 오사카 지역에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야 한반도로부터 오는 선진 문물들은 외부로 내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오사카 지역에서 왕들이 장악해서 그것들을 주변 지역 생산품을 주변 지역으로 조금씩 나눠줘서 맛만 봐라는 겁니다. 맛만 보고 말 잘 들으면 뭐 조금 더 주지.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 일본 열도 사회를 장악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너무 정신없이 이제 왔기 때문에 조금 매진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실 매진말에서 제가 가장 하고 싶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뭐냐면 최근에 다들 아시다시피 이게 가야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특히 저도 좀 이번에 이런 내용을 하면서 지금 두서없이 했습니다만 가장 겁났던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이게 지금의 관점에서 이게 과거의 역사를 이제 바라보려고 하는 시선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외계 유물, 그럼 우리나라가 지배당했다라는 거냐? 라고 보는 관점. 일본에서 우리나라 유물이 나오니까 가야 유물이 나오니까 일본은 가야에 지배당했다고 본다는 인식. 이런 인식들이 사실은 강하게 있을 수가 있고 그러한 인식들이 이제 여기 오신 분들에게 또 심어주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사실은 걱정이 조금 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의 관점에서 볼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주를 하면 이주하는 사람들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중요하고 이 사람들이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오늘 이제 내용도 그렇고 위에 전시의 내용도 보시게 되면 사실은 이걸로 가장 대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만 그 후쿠오카에 있는 그 아마기 고분군이라는 고분군이 있습니다. 이 고분군은 뭐 이키노우에라든가 뭐 여러 가지 몇 개의 고분군, 뭐 고분군으로 나누어집니다만 이 고분군들 중에 특정 고분군은 한반도에서 주로 나오는 귀걸이, 그 다음에 한반도에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칼의 장식, 한반도에서 건너왔다고 한반도의 기술로 만들었다고 생각되는 이러한 토기들, 이러한 것들이만 무덤이 묻혀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묻혔던 사람의 주인공은 한반도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고분 중에서 이 고분군들 지금 요 유물들이 나온 고분군은 여기 밑에 있는 고분군과 요 위에 있는 고분군 중에 일부인데 실제 다른 고분군에는 그러면 일본의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무덤의 주인공들은 일본에 있던 토착 세력의 모습들을 상당히 잘 간직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당시에 적대적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상당히 서로 일본 열도에 있던 사람, 오사카의 아까 수장들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어디서도 구할 수 없는 선진물. 즉 다시 말하면 금강가야가 멸망 안 했으면 가야까지 가서 구해와야 될 기술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공인들이 건너와서 이 사람들을 어쩌든 안착을 시키려고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 사람들의 선진 기술을 받아들이고 배워서 자기들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그것들을 기반으로 다른 지역과의 관계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 이런 상황. 한반도 특히 가야에서 왔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멸망이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여기에서 우리나라를 세우겠다. 사실 그건 쉽지가 않습니다.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과 어떻게 하든 협조적으로 서로 도움을 받을 걸 받고 줄 걸 주고 하면서 이제 서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러한 과정 중에서 이러한 것 이제 이 도레인들 가야에서 나왔던 사람들은 서로 이제 일본 사람들과 이제 융합되어서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물들을 잘못 이해를 하면 서로 적대적이고 우리가 지배했기 때문에 문화가 뛰어난 건 사실입니다. 우리 문화가 뛰어났기 때문에 일본을 지배한 거 아니냐라고 바라볼 수도 있고, 그 역으로 그러면 일본에서 우리나라에 나오는 외계 유물은 일본에서 일본 우리나라를 지배했기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이야기 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유물들을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지금의 관점에서 바라볼 게 아니라 앞에 이제 말씀드렸던 물질 문화가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는 다양한 과정 속에서 가장 적합한, 가장 논리적인 것들을 찾아가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4세기 때부터 해서 정치권과의 교역이 시작이 되고 5세기 되게 되면 본격적인 가야에서의 도래가 일어나고 그 도래인들이 일본 열도의 사회를 변화시켰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일본 열도를 뭐 지배를 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라 일본 열도에 있는 토착의 사람들과 이렇게 어울려 살면서 나름대로의 상당히 능력을 인정받고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일본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데 일조하게 되었다라는 정도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